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갑질 논란에 휩싸였던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습니다. 인사청문제도 도입 이후 지난 6번의 정부에서 계속 유지됐던 현역 의원 불패라는 불문율이 새 정부에선 깨지게 됐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결단을 존중한다며 보좌진 처우 문제에 대해선 따로 개선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좌진 갑질 의혹 등을 받아온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자신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 기한을 딱 하루 남기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직에서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현역 의원이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 청문회를 넘지 못한 첫 사례입니다. 강 후보자는 자신의 SNS를 통해 그동안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면서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해보고 싶었지만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을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향해서도 미안함을 표현했는데 보좌진에 대한 언급은 따로 없었습니다. 대통령실은 강 후보자가 SNS에 글을 올리기 1시간 전 강훈식 비서실장을 통해 사퇴 의사를 밝혀왔다고 전했습니다. 강훈식 실장이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고 보고를 받고 대통령은 별 말씀이 없으셨다고 합니다. 갑질 논란에 대해 통일된 입장을 내지 못했던 더불어민주당은 강 후보자 본인이 여러 상황을 보고 내린 결단을 존중한다면서도 결정 과정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본인이 결단한 부분들을 존중하는 게 후보자에 대한 또 저희 함께 부락을 해왔던 또 많은 의원들과 당의 예의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청문회에서 불거진 보좌진 처우 문제는 별개로 개선책을 진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정의당 등 소수 정당들은 당사자의 결단을 존중한다고 환영했지만 국민의힘은 버티기로 일관하다 마지못해 물러났다며 거듭 날을 세웠습니다. 대통령실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조속히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역 의원 첫 낙마 사례가 나온 만큼 인사검증 절차에도 더 엄정함을 갖추겠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민심을 수용한 여당 의원들이 현역 국회의원 청문회 불패라는 방패를 스스로 내려놓은 셈인데요. 당장 눈앞의 당면 과제는 물론이고 청산해야 할 지난 정부의 과오도 산적한데 새 정부 국정의 동력을 잃게 할 수는 없다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김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선우 의원에 대한 인사청문회 직전 갑질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강 의원이 보좌진에게 자택 비대 수리를 지시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겠다는 겁니다. 지시하지 않았다던 해명은 보좌진과 주고받은 메신저 내용이 공개되며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본인 지역구 사업을 위해 정영애 전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갑질을 했다는 폭로도 이어졌습니다. 진보 진영의 반대가 잇따랐지만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강 후보자를 지키자는 의견이 강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결정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신 것은 여당 지도부의 의견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승세를 타던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하락으로 돌아서면서 여론을 이겨내지는 못했습니다. 여기에 강 의원이 겸임 교수 시절 정치활동을 이유로 5주간 무단 결강을 했다는 의혹까지 추가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러자 여당 내에서도 국민 수용성 부분에 있어서 과락이다. 진솔한 자기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는 비판 의견이 터져나왔습니다. 국민의 눈높이를 잘 고려해서 본인의 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 정도 말씀이고요. 여당 지도부의 입장도 오늘 급격히 선회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임기 초반 국정 운영의 동력이 돼야 할 인선이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판단에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남은 건 자진 사퇴뿐이란 의견이 더해졌습니다. MBC 취재 결과 오늘 이 대통령이 정동영 의원, 함세웅 신부, 이부영 자유언론 실천재단 명예이사장 등 사회 원로와 함께 점심을 먹었는데 여기서도 비판이 이어진 걸로 파악됐습니다. 인사에서 잡음이 나면 국민 신뢰에 문제가 생긴다. 과감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나왔고 이 대통령도 공감을 표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강 후보자 거취 문제를 둘러싼 당과 대통령실 안팎의 이견과 논란, 그리고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우려는 결국 여론을 수용하는 걸로 일단락됐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캄보디아 개발 사업을 둘러싼 통일교의 청탁 의혹과 관련해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건축사무소 히림과 통일교를 연결해주는 브로커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건희 특검의 히림 압수수색 영장에는 김건희 씨와 통일교의 유착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는 내용이 적힌 걸로 전해졌습니다. 차현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캄보디아 순방 직후인 지난 2022년 12월 윤영호 당시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캄보디아를 방문해 훈센 당시 총리 등을 만났습니다. 캄보디아 개발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였는데 이 일정에 건축사무소 히림 관계자도 합류했습니다. 취재 결과 통일교와 히림을 연결시켜준 인물도 건진법사 전성배 씨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 씨가 당시 프놈펜 공항 공사를 맡고 있던 히림을 고위 관계자에게 연락을 해 캄보디아에 프로젝트가 있으니 기회가 되면 해보라며 윤 전 본부장을 소개해줬다는 겁니다. 히림 측의 한 관계자는 윤 전 본부장이 캄보디아 사업의 프로젝트 매니저를 히림 쪽이 맡아달라고 제안했다며 사업엔 코이카 자금을 끌어들이면 된다고도 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전 본부장이 캄보디아 개발 사업 청탁과 함께 김건희 여사에게 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명품 가방을 건진법사에게 건넨 것으로 의심받는 시기는 2022년 4월부터 8월 사이. 공교롭게도 그 무렵 캄보디아에 대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지원 한도액은 기존 7억 달러에서 15억 달러로 대폭 증액됐습니다. 특검은 이와 함께 코이카의 캄보디아 지원 예산도 늘어났고 통일교가 캄보디아 정부에 제출한 사업 제안서에도 히림의 이름이 등장하는 점을 확인하고 이틀 전 히림과 수출입은행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영장에는 김건희 여사와 통일교의 유착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윤 전 본부장과 전 씨가 히림을 끌어들인 뒤 김 여사를 통해 캄보디아 사업 자금을 확보하려 한 것은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의심받는 목걸이 선물에 대해 통일교 측은 윤 전 본부장의 개인 일탈로 윤 전 본부장은 교단 차원의 작업으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히림 측은 사업 확대 차원에서 윤 전 본부장을 만난 것이라며 통일교 사업에 히림이 관여한 건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윤 전 대통령 배우자의 특검 출석이 2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특검이 소위 김건희 일가의 집사로 불리는 김혜성 씨와 계좌 관리인 이종호 씨 등 주변 인물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종호 씨와 함께 집사 김혜성 씨의 부인을 불러 조사했는데요. 김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혜성 씨의 아내 정모 씨가 마스크를 눌러 쓴 채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김혜성 씨 지금 어디 있나요? 차명법인 통해서 46억 챙긴 거 맞는지. 김혜성 씨가 설립에 관여한 렌터카 업체 IMS 모빌리티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듬해인 2023년 사모펀드를 통해 여러 기업에서 184억 원을 투자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46억 원은 이노베스트 코리아라는 회사가 가진 IMS 모빌리티 주식을 사들이는 데 쓰였습니다. 김 씨의 아내 정 씨는 이노베스트 코리아의 유일한 사내 이사입니다. 이 때문에 김 씨가 차명 회사를 통해 투자금의 4분의 1인 46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김 씨는 지난 4월 베트남으로 출국해 귀국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검은 아내 정 씨를 상대로 남편의 행방을 묻는 한편 46억 원의 성격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IMS 모빌리티에 투자한 업체들도 계속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와 키움증권 경영진에 이어 오늘은 신한은행과 경남스틸 등의 관계자도 출석했습니다. 투자 배경에 김건희 여사가 있었을까요? 해외 출장을 이유로 소환에 불응했던 HS효성 조현상 부회장은 다음 달 1일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특검은 김 여사의 또 다른 측근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도 다시 불러 도이치모터스 공범 이정필 씨 집행유예 로비 의혹에 대해 캐물었습니다. 한편 특검은 지난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나토 순방 당시 1호기에 이원모 당시 인사비서관의 부인이 탑승했던 논란과 관련해 외교부의 관용여권 발급 자료를 확보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지성입니다. 자, 그런데 생경하게도 조사를 받을 윤 전 대통령 배우자 측이 특검에 조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으니 조사 시간을 제한해달라. 어떤 식으로 조사해달라, 휴식 일정을 보장해달라 등등 중대범죄 피의자 측 요구가 참 다양한데요. 구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김건희 여사에게 출석을 요구한 날짜는 다음 달 6일. 김 여사 측은 해당 날짜에 김 여사의 병원 진료가 예정돼 있지만 특검 조사에 나가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 여사 측은 오늘 특검에 조사 시간을 적절히 제한해달라는 의견서를 보냈습니다. 김 여사의 건강이 좋지 않아 장시간 조사받기가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특검법상 수사 대상은 도이치모터스와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건진법사 게이트, 명태균 게이트 등 모두 16가지인데 김 여사 측은 혐의별로 나눠 조사하고 오후 6시 전에 조사를 마쳐달라. 또 각 조사 사이에 최소 3, 4일간의 휴식 일정을 보장해달라. 이후 소환 일정을 미리 통지해주면 그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조사에 협조하는 대신 여러 가지 조건을 내건 겁니다. 아직 의견서가 도착하기 전이지만 특검은 기본적으로 협의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조사 방식을 협의하자는 김 여사 측의 방문 요청도 거절했습니다. 특검은 별도의 협의는 불필요하고 통지된 일자에 출석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도 오는 29일 출석하라고 통보한 상태인데 아직 어떤 답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에 이어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의 출석 요구에도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김건희 특검이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선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에게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명태균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통해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따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인데요.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오는 일요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불러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가장 앞장서서 반대한 윤 의원은 지난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부탁했던 명태균 씨에게 윤상현 의원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너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이게 말이 많네. 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얘기를 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 하지만 윤 의원은 줄곧 공천 개입 의혹을 부인해왔습니다. 저는 100% 가져간 적이 없어요. 그리고 공관위원들 그분들도 가져갈 이유가 없어요. 특검은 앞서 지난 8일 윤 의원의 국회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휴대전화를 이미 제출하면서도 비밀번호는 숨겼던 윤 의원은 그제 비밀번호를 제공하고 수사에 당당하게 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공천 개입 의혹의 또 다른 핵심 인물인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에 대해서도 출석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김 전 의원은 오늘이나 내일 중에 나오라는 특검의 요구를 거부했고 명 씨 역시 일방적인 일정 통보라고 반발하며 28일에 출석하라는 특검 요구에 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순직 해병 특검의 수사는 수사 외압이 전달되고 실행된 경로를 향하고 있습니다. 통화 기록이 나왔고 관련 통화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과 이철규 의원 등 정치인들로 수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편 2년 만에 입장을 뒤집고 VIP 경로소를 들었다고 인정한 김계환 전 사령관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는 법원에 의해 기각됐습니다. 송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은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화를 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대통령이 화가 났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화가 났다는 얘기를 들은 부분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김 전 사령관은 VIP 경로를 전달한 인물이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일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를 내비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순직해병 특검 역시 김 전 사령관이 입장을 뒤집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영장이 청구되기 전까지 이 사안에 대해서 고수했던 입장을 일부 바꾸었습니다. 다만 법원은 증거와 수사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할 때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 전 사령관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상당수의 관련자가 경로를 인정하면서 이제 초점은 외압이 전달되고 실행된 경로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회의 직후 이종섭 전 국방장관에게 전화를 건 대통령실 번호 800-7070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전 장관과의 통화 전 당시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이었던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도 이 번호와 44초간 통화를 했습니다. 누가 사용했는지 특정되지도 않는 일반 전화 44초 통화했다라고 해서 어떻게 제가 이 이해 충돌에 걸린다고 지금 말씀하십니까? 특검은 여기에 더해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통로로 의심받는 김장환 극동방송 이사장과 이철규 의원 등으로부터 압수한 압수물 분석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은 모두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어쩌다 통화 기록 가지고 이걸 터잡아서 저에게 뭔가 찾아보겠다고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압수수색 하셨는가 본데.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도 당시 임 전 사단장과 통화한 사실이 밝혀졌는데 특검 측은 그 이후 연결되는 통화 등을 봤을 때 아직 압수수색 대상으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돌연 당대표 출마를 예고하면서 방탄용 출마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주 의원은 이른바 VIP 경로설이 불거진 당일 800-7070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순직해병 특검 수사 대상에 올라있기 때문인데요. 주 의원은 자신은 사건과 무관하다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장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진 지난 2023년 7월 31일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석 국방장관에게 직접 전화했던 사실이 특검 수사로 드러났습니다. 발신 번호는 02800-7070. 법률 비서관이었던 주진우 의원도 비슷한 시각 이 번호로 통화를 했고 최혜병 특검은 당시 주 의원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조사를 검토 중입니다. 순직 해병 특검은 주진우 의원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 주셔야 됩니다. 주진우 의원이 7070과 통화한 사실은 이미 국회에서도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주 의원에 대한 특검 수사가 거론된 지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아 주 의원이 갑자기 당대표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주 의원은 젊고 강한 보수를 내세우며 당내 만연한 갈등과 무기력의 악순환을 끊겠다며 출마의 변을 밝혔습니다. 당장 특검 수사를 피하기 위한 방탄용 출마가 아니냐는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자신 있으면 특검 수사에 응하고 적극 협조해서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계급에 전혀 맞지 않는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뜬금포 선언을 한 걸 보니 특검 조사를 앞두고 급하긴 급한가 봅니다. 그러나 주진우 의원은 최혜병 수사 외압 의혹과 자신은 관련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의원님, 그 7070 관련돼서 이종석 장관도 인정을 했는데 저는 그 사건과 무관하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특검 수사를 피하려는 것도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방탄 출마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 네,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 당권에 김문수 전 장관과 안철수, 조경태, 장동혁 의원까지 도전장을 낸 가운데 주 의원은 내일 기자회견을 열고 당대표 출마 선언을 공식화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장식입니다. 국민의힘의 당 혁신안 논의는 또 불발됐습니다.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문을 당원 당규에 넣자는 윤희숙 혁신위원장의 호소가 통하지 않았는데요. 윤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제대로 탄핵의 강을 건너느냐, 극우 정당으로 쇠락하느냐에 갈림길에 놓여 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김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해 복구 일정으로 두 차례나 미뤄져 혁신안 논의를 일부러 피하는 게 아니냐는 눈총을 받았던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열렸습니다. 그러나 오전 의원총회엔 의사소통 문제로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참석 요청을 받지 못했고 결국 오후에 윤 위원장이 참석하는 의원총회를 다시 여는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오후에 그게 갑자기 공지가 되는 바람에 많이 못 오셨습니다. 오늘 결론적으로는 결정된 게 없습니다. 35분 만에 끝난 의총에선 계엄 등에 대한 사과문을 당원 당규에 넣는 혁신안은 사실상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혁신안 논의 대신 수해 복구나 대여 투쟁에 힘써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장관 인선에 대한 문제 제기,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우선이 되어야 되는 시기가 아니냐. 윤 위원장은 아쉬움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국민의힘에게 바라는 눈높이는요,
문장문 닫으라는 겁니다. 과거가 정말 단절하겠다. 이것을 국민들께 인정받지 않으면 저는 나머지 모든 활동이 얼마나 국민들께 닿을까 저는 회의적입니다. 혁신 동력이 흐지부지되는 분위기 속에서 장동혁 의원은 계엄의 원인은 민주당에 있다며 당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내부 총질과 탄핵 찬성으로 윤석열 정부와 당을 위기로 몰아넣고 극우몰이를 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혁신의 분수령으로 여겨졌던 의원총회는 성과 없이 끝나고 전한길, 김문수, 장동혁 등 친윤 인사들이 난립하면서 이번 전당대회가 극우화 수렁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지자체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이 한창인데요. 지급 금액대별로 색깔을 구분한 소비 쿠폰 선불 카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의 낙인 효과를 불러일으킨다는 비판인데 이재명 대통령은 인권 감수성이 부족하다며 즉각 시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광주에서 이틀 만에 6만 명이 넘는 시민이 받아간 민생회복 소비 쿠폰 선불 카드입니다. 분홍색 카드엔 18만 원, 연두색엔 33만 원, 남색엔 43만 원이라는 금액이 적혀 있습니다. 각각 일반 시민과 차상위 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등 받는 금액이 다른데 이걸 색깔로 구분해 놓은 겁니다. 당장 사용 시 소득 수준과 취약계층 여부가 그대로 드러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지급받는 사람들은 색깔로 구분이 되면 그 지급받는 사람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사용처에서는 또 이걸 다 알 수 있고. 부산이나 충남 공주도 마찬가지. 카드 디자인은 똑같이 제작됐지만 금액이 적혀 있어 사용 시 소득 정보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인권 감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발상이라는 비판이 이어지자 이 대통령도 시정을 지시했습니다. 전형적인 공급자 중심의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자 인권 감수성이 매우 부족한 조치라면서 즉각 바로잡으라 지시했습니다. 광주시는 쿠폰 지급을 신속하게 하려고 색깔을 구분했다며 사과했습니다. 시민의 생활 정도가 노출되어 시민에게 큰 불편을 끼치게 되어 죄송합니다. 광주시는 이미 제작된 카드에는 스티커를 부착해 차별 요소를 없애고 부산시도 추가 제작하는 선불 카드엔 금액을 표기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경기 북부에서 폭우로 인한 실종자 수색이 여전히 진행 중인 가운데 경기도 13개 지자체장이 2주 뒤 해외 출장을 앞두고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오늘 오전 언론 보도로 이 사실이 알려진 뒤에야 출장이 취소됐습니다. 조건희 기자입니다. 양손을 흔들며 춤을 추는 정장 차림의 남성, 백경현 구리시장입니다. 마이크를 손에 쥐고 노래도 부릅니다. 지난 20일 강원 홍천군에서 열린 구리시 봉사단체 야유회에 참석한 모습입니다. 당시는 경기 북부 지역을 포함해 전국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구리시 공무원들이 비상근무 중이었습니다. 백 시장은 신중하지 못했다고 사과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정신 나간 공직자들이라고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백 시장은 2주 뒤 해외 출장도 앞두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음 달 4일부터 7박 9일 일정이었습니다.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가 신재생 에너지 국외 연수를 명목으로 준비한 호주와 뉴질랜드 출장에 가려고 한 겁니다. 백 시장은 물론 협의회장인 주광덕 남양주시장과 박형덕 동두천 시장 등 13명이 포함됐습니다. 당초 17개 지자체장이 참여 의사를 밝혔지만 의정부와 오산, 파주시장과 연천군수는 취소했습니다. 수해에 따른 실종자 수색과 복구 작업이 한창인 상황에 예산 2억 원을 들인 해외 출장을 추진한 데 대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협의회 측은 오늘 오전 언론 보도로 해외 출장 사실이 알려지자 오후에 연수 일정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속 지자체장들이 일치된 의견으로 시민 안전과 재난 대응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했습니다. 협의회 측은 원래 올해 3, 4월에 신재생 에너지 관련 정책과 기술을 배워오려고 준비했다가 탄핵으로 미룬 거라면서 언론 보도 이전부터 수해 때문에 취소를 검토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폭염과 폭우가 지속되는 8월
재난 대응 최전선에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정신이 나갔습니까? 이에 앞서 가평, 고양, 파주 등 경기 북부 9개 시군, 의회 의장 9명도 17일부터 4박 5일의 일본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이 출국한 17일은 호우경보 발효에 따라 정부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2단계로 격상한 날이었습니다. MBC 뉴스 조건입니다. 지난 4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대선 출마를 위해 시장직을 사퇴하면서 자신이 데려온 측근을 5년 임기 공무원으로 채용해주고 떠났다는 알박기 의혹이 제기됐죠. 경찰이 수사에 나선 상태인데 이런 의혹을 뒷받침하는 홍 전 시장 본인의 육성이 공개됐습니다. 박재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2월 중순 홍준표 당시 대구시장은 대선 출마 의사를 공식화했습니다. 그리고 2달 뒤 대구시가 갑자기 뉴미디어 직종에 5년 임기의 5급 팀장을 뽑았습니다. 10명의 지원자를 제치고 선발된 사람은 당시 대구시 미디어 담당관. 홍 시장이 3년 전 시장이 됐을 때 영입한 인물이었습니다. 홍 시장이 대선 출마 전 자신의 사람들을 알박기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지만 대구시는 공정한 채용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퇴임 전날 마지막 기자간담회에서 홍 시장은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앞으로 5년간 신분 보장이 가능하도록 만들어놨어요. 내가 나가면서 잘리 나오면 안 되니까. 특히 당시 공개 채용이었음에도 이미 해당 공무원과 직급까지 상했다는 말도 합니다. 자기가 내가 4급, 5급이 더나도 그래하고 월급은 똑같을 거야. 홍 전 시장은 이 과정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또 이제 부채 갚았고 내가 있을 때 고생한 사람들은 거의 오늘 아침까지 전부 부채 다 갚는 절차 다 취해놨고. 결국 시민단체의 고발로 권익위가 문제있다고 판단해 경찰에 넘겼고 곧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이에 대해 홍 전 시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10년 가까이 평화의 소녀상을 지켜온 시민단체 농성이 중단됐는데 그러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부정하는 극우 성향 단체가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오늘 대형 일장기를 앞세워 집회를 열었는데요. 경찰은 소녀상 보호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은 기자입니다. 오늘 낮 12시 서울 종로구 옛 일본 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앞에 대형 일장기가 등장했습니다. 소녀상도 위안부도 대국민 사기라고 적힌 손팻말도 보입니다.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소녀상 눈앞에서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집회가 열린 겁니다. 위안부 문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이 성남의 여성 동상을 전국 지천에 155개, 155개나 깔아놨습니다. 정작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정기 수요 시위는 여기서 100m 떨어진 곳에서 열렸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2015년 12월 박근혜 정부 당시 한일 위안부 합의에 항의하며 소녀상 앞에서 한 시민단체의 노숙농성이 시작됐습니다. 5년 전부터 극우 성향 단체들이 소녀상 앞 집회를 노리며 신고를 반복했지만 노숙농성 중이라 소녀상 앞에선 집회를 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말 노숙농성을 하던 단체가 농성 철수를 결정하고 떠나자마자 극우 성향 단체들이 소녀상 앞을 차지하게 된 겁니다. 이미 선을 넘은 이들의 모욕과 조롱이 더 심각해질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너무 잔인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피해자 바로 앞은 아니지만 또 피해자를 상징하는 곳 앞에서 본인들도 한국 사람인데 여기서 집회하는 거 소녀상 있는 데서 내 목숨 걸고라도 말리고 싶어요. 실제로 지난 2020년 7월 한 극우 유튜버가 차량을 몰고 소녀상을 지키던 학생들을 향해 돌진하려 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왜 놀래? 나 무슨 죄를 졌어? 가는데. 와 재밌다 진짜. 매주 수요 시위를 열고 있는 정의기억연대는 소녀상이 기습 철거되거나 훼손될 수 있다며 경찰과 구청에 보호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강은입니다.
사제총으로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피해자인 아들의 유족 측도 첫 입장을 내놨는데요. 피해자가 아들뿐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모두를 살해하려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김지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버지가 쏜 사제 총기로 목숨을 잃은 아들의 유가족 측이 사건 이후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족 측은 피의자가 아들과 함께 그 자리에 있던 며느리와 손주 모두 살해하려 했다고 했습니다. 생일 잔치 후 함께 케이크를 먹던 중 편의점에 간다고 나가더니 총기가 든 가방을 들고 올라와 아들에게 2발을 쏜 뒤 아들 지인에게도 2차례 방아쇠를 당겼지만 불발됐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후 아이들을 피신시킨 며느리가 남편을 구조하기 위해 방에서 나오자 피의자가 총기를 재정비하고 소리를 지르며 추격했고 아이들이 숨어있는 방문을 열려고 시도하며 나오라고 위협했다고도 했습니다. 자신의 생일 잔치 자리에 있던 모두를 대상으로 무차별 살인을 계획하고 실행했지만 총기 문제로 미수에 그쳤다는 겁니다. 유족 측은 이 같은 내용을 경찰에 의견서로도 제출했습니다. 피해자 지인에게 방아쇠를 당긴 게 맞다면 살인 외에도 살인 미수 혐의가 추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조 씨의 경찰 진술과 다른 내용입니다. 저희 수사 결과로는 일단 피의자 진술에 의하면 아들만을 계획한 것 같습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도 유족 측은 이혼에 의한 가정 불화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유족 측은 피의자를 위해 그동안 아들과 가족은 이혼 사실을 내색하지 않았고 다른 갈등도 없었다며 참작할 만한 그 어떤 범행 동기도 있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 조 씨의 신상 공개와 관련해서는 잔혹한 범행을 목격한 어린 자녀들의 2차 피해 우려가 있어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조 씨가 주거지를 폭발하려 하는 등 증거인멸 염려가 있고 도망의 염려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조 씨의 서울 도봉구 자택을 압수수색한 경찰은 사제총과 폭발물 제작 등 범행 준비 과정을 규명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또 유가족 심리 상태를 고려하면서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기 북부와 산청에선 오늘 실종자 시신이 추가로 발견돼 사망자가 각각 5명과 13명으로 늘었습니다. 악조건 속에 실종자 수색이 계속되고 있는 현장 상황, 차우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 가평의 실종자 수색은 날이 밝자마자 재개됐습니다. 나흘째 수색 작업이 시작된 지 4시간여 지난 오전 10시 40분쯤 실종됐던 70대 남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실종 지점에서 7km 떨어진 조종천 하류, 하천과 풀숲이었습니다. 대피하는 과정에서 차량으로 이동 중에 가족들 2분은 내리셨는데 본인은 못 내리고 있다가 차량 위에 있다가 실종된 것으로 그렇게. 경기 북부 지역 인명 피해는 사망 5명, 실종 3명이 됐습니다. 남은 실종자는 마일리 캠핑장에 있던 40대 어머니와 10대 아들, 그리고 덕현리에서 급류에 휩쓸린 50대 남성입니다. 소방과 경찰은 하천 수색에 인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구조경과 드론도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수색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소방당국은 오늘 오전부터 이 하천가를 따라 수색 작업을 진행했는데요. 지형이 험한 데다 풀이 높게 자라 있어 수색에 애를 먹었습니다. 가평 지역 기온은 사람 체온을 넘어서는 36.7도에 육박했습니다. 사흘째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수색 인원의 체력도 고갈되고 있습니다. 35도를 넘는 무더위가 저희들은 가장 힘든 점이고요. 수풀이라든지 진흙이 아직 좀 쌓여 있고 지금 날씨가 더운 관계로 좀 굳어가고 있습니다. 복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힘을 모으고 있지만 유실된 도로 탓에 장비 투입이 어렵고 아직까지 전기와 물이 끊긴 곳도 많습니다. 30cm 이상 진흙이 묻다 보니까 그거를 퍼내기가 되게 힘들고 우선 이제 전기라든지 이런 물 공급이라든지 원활치 않다 보니까 한강 하류인 김포대교까지 수색 범위를 확대한 당국은 남은 실종자를 찾기 위해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차우영입니다. 경남 산청 수해복구 현장은 일손 부족에 무더위까지 겹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을 헤아리고 지난 3월 경북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달려와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이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사태로 50가구 중 30가구가 피해를 입은 산청군 산청읍 병정마을. 마을 입구로 굴착기를 실은 트럭이 줄지어 들어오더니
곧바로 복구 작업이 시작됩니다.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이제 집집마다 골목으로 작은 장비가 같이 일을 하고 중장비를 가지고 250km를 달려온 사람들은 올해 3월 대형 산불로 가족과 집, 일터를 잃은 경북 안동, 청송, 영양 주민들입니다. 넉 달 전 잿더미 속에서 받았던 도움의 손길을 되돌려줘야 한다며 바로 현장으로 달려온 겁니다. 우리가 먼저 좀 아팠고 그 사람들 지금 아프니까 우리를 보고 힘을 내고 잘 이겨내시라고. 집과 창고 전체에 들어찬 토사에 망연자실하던 주민은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아이고 좋아. 일 방법을 일 어디 있어. 안 그러나. 그냥 파보려고 한 게만 어린다 붙어. 이곳 산청에는 현재 폭염 경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나는 찜통 더위 속에서도 복구 작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산사태에 집안 치마까지 일어나 집 수십 채가 한순간에 사라진 산청의 한 마을. 거리에는 쓰레기가 된 물품들이 가득 쌓였고 창고에 쌓였던 수십 톤의 농약과 퇴비 등 농자재도 못 쓰게 됐습니다. 쓰레기와 펄이 섞이면서 악취가 진동하지만 나흘 동안 수돗물이 나오지 않아 물 청소는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일단 정리가 안 되잖아요. 일단 우리 다 돼야 정리가 되는데. 물 청소를 해야 되는데. 예예예. 그런 거 다 씻어야 되잖아요. 끝이 보이지 않는 복구 작업에 온열 질환 등 건강까지 염려스러운 상황입니다. 4일째인데 물이 안 오면 사람 죽는 게요. 생수 그 한 배에서 주는 거 그게 다인 줄 알아요. 폭염 속 자원봉사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지만 극한의 호우가 남긴 피해가 너무 커 수재민들의 걱정과 한숨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선영입니다. 이번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선 긴급 재난 문자가 전기가 끊기고 통신망이 마비돼 제 역할을 못했습니다. 자연히 골든타임도 짧아지고 있는 건데 변화된 상황에 맞게 경보 체계도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재인 기자입니다. 물폭탄이 쏟아졌던 지난 일요일 새벽 3시 56분. 가평군청이 긴급 재난 문자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전기와 통신이 끊긴 지역에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일가족 4명이 매몰됐던 캠핑장에서는 아무런 경고를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잠에 들었는데 그때까지 재난 문자도 없었어요. 방송도 없었어가지고. 도심이라고 사정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미 여기는 물이 넘쳤는데 재난 문자 하나 없이 통제도 안 했다니까요, 지금. 최대 인명피해를 기록한 경남 산청군 일대도 먹통이었습니다. 전기가 들어오면서 통화가 되고 문자가 들어왔다고. 지상에 설치된 기지국 통신에 문제가 생기자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재난안전 문자 메시지가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했던 겁니다. 緊急地震速報です。強い揺れに警戒してください。 일본은 지난 2012년 지진이나 쓰나미 등에 대처하기 위해 제2얼럿 시스템을 전국에 도입했습니다. 개인 휴대전화, 이메일, TV는 물론 길거리에 설치된 스피커로도 경고방송을 내보냅니다. 인공위성 통신망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상의 피해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빠르게 이동형 기지국이 근처로 가서 이제 파견을 나가서 통신을 복구하는 방법이 현재 가장 최적화된 방법이고요. 대피 안내가 더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난 19일 경남 산청군이 보낸 전 국민 대피령 문자. 지금 즉시 안전지대로 대피하라라고만 돼 있습니다. 어디로 어떻게 피하고 무엇을 특별히 조심해야 하는지 아무런 관련 정보가 없습니다. 산불 발생 시 구체적인 대피 장소를 알리면 안전한 곳이라고만 안내했을 때보다 실제로 몸을 피한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에 익숙하지 않고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고령층을 위해 대피 지원 인력의 배치를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사전에 그런 대피 필요한 그런 분들에 대한 리스트도 만들고 공공 서비스들과 연계되어 있는 체계들을 재난 상황에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채널 이런 게 중요하다. 위기 시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긴급 재난 문자 발송 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로 제시됩니다. MBC 뉴스 이재인입니다. 이렇게 급격한 기후 변화는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많은 걸 바꾸고 있습니다.
특히 지구의 열기를 식혀줘야 할 북극의 온난화 속도가 그 어느 곳보다 빨라서 지구 온난화를 가속화하고 있는데요. 김현지 기자가 녹아내린 빙하의 땅, 극지방에서 현장 취재했습니다. 북위 74도에서 81도 사이에 위치한 노르웨이 스발바르 제도. 전체 면적의 약 60%가 빙하로 덮여 있는 지역입니다. 공항이 가까워지자 하얀 눈은 점차 사라지고 까만 산이 보입니다. 이게 지금 만년설해야 되는 눈이 하나도 없잖아요. 스발바르 제도에는 과거 빙하가 이동하면서 만들어진 피오르가 33개 있습니다. 북극의 빙하가 얼마나 빠르게 녹고 있는지 피오르 곳곳을 찾아 확인해봤습니다. 먼저 막달레나 피오르. 돌산 사이 빙하가 쏟아지듯 밀려내려와 바닷물에 닿아 있습니다. 대표적인 조수빙하인 웨건웨이 빙하입니다. 상태는 온전치 않습니다. 빙하가 군데군데 갈라져 있고 떨어져 나온 얼음 덩어리가 바닷물에 유빙으로 떠다닙니다. 저희는 작은 보트를 타고 빙하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데요. 불과 2, 3년 만에 이 빙하가 200m 가까이 후퇴했다고 합니다. 빙하가 녹으면서 저희가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검은 꼭대기, 회색빛 둘레의 돌산. 빙하로 뒤덮여 있다가 최근에 녹아 안에 있던 암석이 드러났습니다. 과거엔 몰랐던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옛날에 이제 빙하가 여기 위치해 있다가 지금 다 후퇴하면서 남겨놓은 그런 빙하 퇴적물들이 저런 것들. 지금 유일하게 남아 있는 게 지금 저 조수빙하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 바다와 맞닿아 있는 조수빙하는 따뜻해진 바닷물과 만나면서 더욱 빠르게 녹고 있습니다. 또 다른 조수빙하인 크로네 빙하. 26년 전 이곳을 처음 찾았던 전문가는 빙하의 폭과 두께가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합니다. And you see the small island that sticks out that you can see in the sky where the glacier was. 위성 사진으로 본 크로네 빙하입니다. 지난 7년 동안 1.5km가 없어졌습니다. 육상 빙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여름철이라곤 해도 저희가 가는 곳마다 이렇게 산 꼭대기를 제외하고 눈이 거의 남아있지 않는 모습인데요. 특히 여기가 따뜻한 해류가 흐르는 곳인 만큼 바다 얼음, 해빙도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빙하 녹은 물은 강처럼 흐르고 옆엔 자갈과 모래만 보입니다. 북극은 전 지구 평균보다 3.5배 빠르게 기온이 오르고 있습니다. 태양열을 반사해줘야 할 하얀 빙하가 녹으면서 어두운 지표면과 바다가 드러나고 태양열을 오히려 흡수합니다. IPCC는 앞으로 25년 안에 적어도 한 번은 북극 바다의 얼음이 모두 녹아 없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위급한 상황에 쌍둥이 임신부를 응급실로 옮기기 위해 119가 150번 넘게 전국의 병원에 연락을 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2시간 42분의 통화 끝에 경기도 평택의 임신부를 받아주겠다고 응답한 응급실은 경남 창원의 대학병원이었는데요. 의정 갈등 이후 더 길어지고 있는 응급 환자 이송 시간 실태, 홍희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월 6일 새벽, 쌍둥이 임신 24주 차였던 이모 씨는 갑작스러운 출혈 증세를 보였습니다. 급히 찾아간 동네 병원에서 이른둥이가 나올 수 있다는 말까지 들은 이 씨는 119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새벽에 밤늦게 그때 피가 비쳤어요. 좀 위험하다고 하니까 큰 병원에 가보라고 해서 이제 119 도움 요청해서 갔는데 MBC가 입수한 당시 119의 소방 기록입니다. 새벽 5시 59분, 이 씨가 사는 경기도 평택에서 가까운 충남과 수도권 병원들에 전화해보지만 40번이 지나도록 1시간째 받아주는 곳이 없습니다. 41번째부터는 차로 3시간이 걸리는 대구와 경북, 호남 쪽 병원들을 수소문해도 소득이 없기는 마찬가지. 다급해진 119는 부산과 경남 지역 병원까지 연락을 시작했고 2시간이 넘어가자 급기야 116번째 전화를 제주도로 걸었습니다. 전화를 계속 하시는데 안 된다는 소리만 들리더라고요. 애들이 들어올 자리가 없다는 거 같고. 결국 2시간 42분이 지나 157번째 통화 끝에 찾아낸 곳은 경기도 평택에서 차로 300km 떨어진 경남 창원의 대학병원. 119는 급히 헬기를 이용해 이 씨를 응급실로 이송했습니다.
경기도 쪽이면 대학병원도 많고 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실 필요도 없고 오실 일도 없고 그런 일이 생겨서도 안 되는데 다행히 응급치료를 잘 받은 이 씨는 지난 3월 예쁜 딸 쌍둥이를 출산했지만 위급했던 당시를 생각하면 지금도 두렵기만 합니다. 내 잘못 갖고 내가 못 지켜줄 것 같았어. 그냥 무서웠어요. 못 지킬 것 같았어. 지난해 2월 의정 갈등이 시작된 이후 이 같은 응급실 뺑뺑이는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MBC가 입수한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 119의 평균 이송 시간은 상반기 기준으로 재작년 23분대에서 올해는 27분대로 늘어 30분에 육박했습니다. 2년 만에 4분가량 늘어난 겁니다. 비정사태가 터지고 이제 전공의들이 사직을 하고 나니까 연락이 안 왔던 119의 이송 문의가 더 많이 오는 것들이 있고요. 전공의들이 떠나며 생긴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응급의료진들도 한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최고 많이 볼 때는 14명 정도 봤고요. 중증 외상에서는 한 30분에서 1시간 안에 수술 못하면 죽는데 너무너무 우리나라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조속한 의료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더는 버티기 어렵다는 게 환자와 구급대, 의료진들의 공통된 목소리입니다. MBC 뉴스 홍익표입니다. 일본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먼저 매듭지었습니다. 약 700조 원 투자, 미국쌀 수입 확대 등을 내주는 대신 상호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줄였는데요. 우리 정부에겐 이 결과가 사실상 협상 마지노선이 되면서 부담이 커졌습니다. 지윤수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SNS를 통해 일본과 관세 협상 타결 소식을 알렸습니다. 당초 25%로 통보했던 상호 관세는 15%로, 역시 25% 으름장을 놓던 자동차 품목 관세도 12.5%로 내려갔습니다. 우리 관심사는 일본이 지불한 대가.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이 760조 원 투자를 약속해 수십만 일자리가 창출되고 일본이 자동차와 트럭, 쌀과 일부 농산물 시장도 개방할 거라며 협박 수준이던 협상 성과를 자랑했습니다. 미일 협상 타결 소식이 알려진 직후 우리 산업수장은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일본 협상 타결됐는데 우리 협상에 좀 영향을 줄까요? 그 부분도 면밀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적어도 미국 시장 경쟁자인 일본만큼은 관세 인하를 받아내야 하는 상황. 문제는 일본이 꽤 많이 양보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뭘 내줄 수 있을까? 기업의 천문학적 투자를 강요할 수는 없지만 일단 주요 기업의 투자 계획을 취합해 미국 측에 제시할 계획입니다. 또 쌀과 소고기 수입은 민감한 만큼 대신 미국산 연료용 작물을 수입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여러 분야를 아우르는 이 협상, 이른바 패키지 딜이 진행될 경우 미국이 일본 등 사례를 들며 농산물 시장 개방을 압박할 거란 우려는 여전합니다. 상대적으로 반발이 덜한 디지털 분야도 우리 협상 카드입니다. 이미 정치권은 미국 빅테크 업계가 반발해온 온라인 플랫폼법 추진을 멈춘 상태입니다. 한국에 대해서 일본과는 달리 서비스나 디지털 분야에 대해서 개방 압력이 좀 높습니다. 이게 온라인 플랫폼법이라든지 구글 지도, 그다음에 클라우드 같은 그 디지털 분야. 미국이 조선업과 반도체 등 제조업 협력을 바라는 건 우리가 협상 우위에 선 지점입니다. 또 알래스카 LNG 사업 투자 요구에 대해선 일본이 투자를 약속했고 우리도 가스공사를 통한 참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막판 협상 총력전이 펼쳐진 가운데 마감 시한 8월 1일은 채 열흘이 안 남았습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입양을 민간이 아닌 국가가 책임지는 공적 입양 체계가 도입되면서 수십만 건에 달하는 입양 기록물도 정부가 관리하게 됐는데요. 아직 보관시설을 짓지 못해 임시 보관소를 마련했는데 다름 아닌 냉동 물류 창고라고 합니다. 해외 입양인들과 시민단체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재은효 기자가 현장 다녀왔습니다. 경기도의 한 대형 저온 물류센터입니다. 냉동과 냉장 시설도 갖춰져 있습니다. 신선식품이나 냉동제품 등이 보관될 것 같은 이 창고 4층에 국내 입양 기록물 26만 건 이상이 보관될 임시 서고가 마련됐습니다.
곳곳에 냉동 창고 설비가 남아 있습니다. 문은 얼지 않는 방열문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서고 안쪽으로 들어서서 보면요. 위쪽에는 냉동기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지금은 기능이 다 꺼져 있는 상태입니다. 어쩌다 냉동 창고가 입양 기록물 서고가 된 걸까? 지난 19일 공적 입양 체계가 시작되며 민간 입양기관이 보관하던 기록물을 정부가 관리하게 됐습니다. 2년간의 준비 기간이 있었지만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냉동 창고를 빌리게 된 겁니다. 기록관을 짓는다 340억 원 정도 기재부로부터 이 많은 예산을 사실 확보하기는 불가능해서 일단 먼저 임시 소고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정부는 비록 냉동 창고라 하더라도 면적과 하중 안전 등을 고려한 적당한 장소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항온 항습기 등은 여전히 다 갖추지 못했습니다. 임시 소고 면적에 꼭 맞는 항온 항습기 설치는 6대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예산 상황으로 4대를 마련했고 입양인 단체들은 강하게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자신의 뿌리를 찾을 유일한 단서일 수 있는 소중한 서류들이 냉동 창고에 보관되면서 훼손되지 않을지 우려가 큽니다. This is not a respectful place to hold the files. But for us, this contains vital information about our birth parents and about our past, information that we don't even have access to. 정부는 입양 기록물 이관을 다음 달 시작해 9월 초까지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이 임시보관소를 언제까지 운영할지, 정식 입양 기록물 기록관은 언제 어디에 설립할지조차 결정된 게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재은유입니다. 인공지능 하면 아직까진 챗GPT나 가전제품 스마트 기능 정도로 인식되는데요. IT 업계에선 결국 실물 로봇 같은 형태로 진화할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움직임을 학습해 수행하는 AI를 피지컬 AI라 부르는데요. 이 분야엔 우리나라도 AI 강국으로 발돋움할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그 방법을 찾아봤습니다. Greg is a little girl. AI 업계 선두주자인 미국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이 조그만 로봇을 소개합니다. Can you jump? Wow. Can you dance? 그렉의 가상세계의 쌍둥이 디지털 트윈이 뛰고 춤추는 물리적인 동작을 학습한 뒤 그렉이 그걸 실제 현실에서 구현한 겁니다. Yeah. 물리적 움직임을 학습해 현실에서 수행하는 인공지능, 바로 피지컬 AI입니다. 기존 공장의 로봇팔이 정해진 동작만 한다면 피지컬 AI는 움직임을 학습한 뒤 실제 상황을 판단하고 대응해 움직입니다. 이제껏 인공지능의 핵심인 학습과 추론은 그래픽 처리 장치, GPU에 의존해왔습니다. 고용량 그래픽 정보를 처리하려고 개발된 만큼 속도가 빨랐고 그래서 AI에게 많은 정보를 공부시키기 적합했던 겁니다. 하지만 GPU 칩 한 개가 대형 냉장고 10대치 전기를 쓸 정도로 전력 소모량이 많아 로봇 같은 피지컬 AI에는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뇌의 신경처럼 작동하도록 설계된 신경망 처리 장치, NPU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NPU 반도체 4개가 들어가는 AI 가속기 칩입니다. 비슷한 성능의 GPU와 비교했을 때 소모되는 전력량은 4분의 1에서 5분의 1에 불과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연산량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 수준 정도의 연산량을 가지지만 고효율이 돼서 좀 잘 패키징되어 있는 그런 칩이 있으면 저희는 좋을 것 같고. 당분간 GPU 위주로 AI 개발이 이뤄져도 점점 NPU로 대체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GPU는 엔비디아가 세계 시장 92%를 차지했지만 NPU는 이제 막 경쟁이 시작된 상황입니다. 모델을 내놓기까지는 GPU의 역할은 여전히 계속 필요합니다. AI 서비스의 추론의 영역에서는 NPU를 쓰는 것이 비용적으로도 전력적으로도 더 적합하다. 우리의 NPU 개발 수준은 어떨까? 고대역폭 메모리 HBM을 탑재해 연산 속도를 높인 국산 NPU는 인텔과 구글에 비교해도 크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NPU를 활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은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사실 개발자 입장에서는 그 소프트웨어 생태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엔비디아의 GPU는 수십 년 전부터 그걸 발전시켜 왔는데 중국은 체화지능이란 이름으로 피지컬 AI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고 미국에서도 속속 사람 모습을 한 휴머노이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NPU 시장은 8년 안에 10배 넘게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말하는 AI 개발은 한 발 늦었지만 몸으로 움직이는 AI 개발은 우리에게 기회이자 도전의 땅입니다. MBC 뉴스 이상민입니다. 한국 대중가요와 공연문화계에 큰 유산을 남긴 극단 학전의 김민기 대표가 별세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일주기를 맞아 유신 정권에 의해 전량 폐기됐던 그의 첫 앨범이 LP로 재발매됐는데요. 임소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나지막히 읊조리는 서정적인 노랫말. 1971년 20살 청년 김민기가 직접 쓰고 부른 곡들이 한 장의 LP에 담겨 처음 세상에 나왔습니다. 싱어송라이터란 개념조차 없던 시절, 번안곡이 아닌 창작곡으로 빼곡한 음반은 한국 대중가요의 새 장을 열었습니다. 우리말로 그렇게 아름답게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멜로디도 그렇고 자기 노래로만 만든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정말 특별하고. 훗날 명반이 된 이 앨범은 그러나 발매 뒤 채 반년도 안 돼 유신 정권에 의해 전량 폐기됐습니다. 가사가 불온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주변에서 보게 되는 작은 일들을 그냥 서툴게 끄적거린 것이지 누구를 이렇게 깨우치려거나 그런 의도 같은 것은 감히 전혀 정치적인 생각 없이 다 만든 노래인데 그때는 뭐 서술이 퍼런 때니까. 오리지널 동판마저 사라져 여기저기 해적판만이 떠돌던 이 앨범이 54년 만에 다시 LP로 만들어졌습니다. 그가 떠난 지 꼭 1년 만입니다. 불행한 운명을 타고 나서 수차례 왜곡된 음반이 발매되었다. 많이 속상해하시고. 녹음 당시 연주를 맡은 김광희 작곡가 등 여러 사람이 갖고 있던 초판 앨범을 구해 가장 좋은 음원을 살려냈습니다. 심의 탓에 제목을 바꿔야 했던 곡 종이연은 혼혈아란 원 제목을 되찾았습니다. 김민기의 음악 여정이 담긴 친필 악보와 메모도 함께 담겼습니다. 본인이 했던 작업물들을 좀 기록으로 잘 남겨서 보존해달라고 하셔서 첫 결과물이 LP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평생 앞것들을 빛나게 하는 뒷것을 자처했던 김민기. 배움의 밭 학전은 사라졌지만 청년의 음악과 목소리는 오롯이 남아 또 누군가의 못자리가 되어줄 예정입니다. 선생님이 원래 해오셨던 못자리 그런 의미로 잘 정리해서 다른 분들이 꺼내어 볼 수 있고.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 수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역대 두 번째로 한 시즌에 10연승을 2번 달성한 선두 한화가 오늘은 두산을 상대로 고전하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 어떤지 이명노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거침없어 보이던 한화가 오늘은 시작부터 흔들렸습니다. 5선발을 꿰찬 2년차 황준서가 1회 케이브에게 선제 투런 홈런을 맞더니 다음 타자 양의지에게 연속 타자 홈런까지 허용했습니다. 신인 박준순의 솔로 홈런까지 나오면서 황준서는 1이닝 4실점하고 강판됐습니다. 두 번째 투수 엄상백마저 4회 홈런 2방 포함 6점을 내주며 무너졌습니다. 반면 두산 선발로 나선 신인 최민석이 기대 이상의 호투를 펼쳤습니다. 위기에서도 씩씩한 투구로 한 경기 최다 탈삼진을 기록하는 등 5회까지 무실점하며 시즌 2승째를 노리고 있습니다. 한편 2경기 주심을 맡은 김태한 심판은 2회 김기현의 파울 타구에 얼굴을 맞아 고통을 호소했는데 다음 타자 김대한의 파울 타구에 이번엔 가슴을 맞는 순환을 당했습니다. 다행히 더 큰 부상 없이 경기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어제 기아전에서 9회 동점 3런포로 대역전극을 이끈 LG 박혜민은 오늘 4회 시즌 3호 선제 솔로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박동원의 솔로 홈런을 더하며 LG가 초반 기세를 올렸지만 조금 전 기아 오선우의 석점포로 팽팽한 승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명노입니다. 프로야구 KT의 괴물 타자 안현민이 어제 초대형 홈런으로 또 한 번 그라운드를 뒤흔들었는데요. 상대의 집중 견제 속에서도 자신만의 타격법을 완성해서 말 그대로 무결점 타자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송기성 기자입니다. 안현민의 괴력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3회 투 스트라이크로 몰린 상황에서 높은 직구와 낮은 변화구를 연신 참아내더니 한가운데 슬라이더를 놓치지 않았고 타구는 아예 경기장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홈런 치는 이 과정들이 너무나 좋아요. 이 투수를 괴롭히다가 불리한 볼 카운트에서 홈런을 만들어내는 정말 살벌한 타구였습니다. 5회엔 바깥쪽 공을 지켜보더니 다시 바깥쪽 커브가 날아오자 정확한 타격으로 적시타를 만들고 손뼉까지 쳤습니다. 홈런 포함 3안타로 뜨거운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전혀 예상 못했고 저 또한 계속 놀라울 따름이고 전체적으로 외국인 투수가 좀 되게 힘들고요. 장타력으로만 주목받던 시즌 초에 비해 필요할 땐 간결한 스윙에 승부를 피하면 미련 없이 볼넷을 얻는 등 안현민은 타격 완전체로 진화했습니다. 나랑 승부를 안 한다라고 생각조차 할 필요도 없고 제가 칠 공이 안 들어오면 안 치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볼넷이 늘어나고 또 뭐 안타가 나오고 체력 부담이 큰 7월에 더 불붙으면서 이달에만 5할이 넘는 타율과 가장 많은 볼넷으로 역대급 시즌을 보내고 있는 안현민. 규정 타석을 채우지 않고도 승리 기여도에서 이미 한화 폰세를 넘어섰고 2006년 류현진 이후 신인왕과 MVP 동시 수상도 진지하게 거론될 정도입니다. 지금 페이스를 유지해가지고 그래도 후보 정도에만 들 수 있게 노력하는 게 지금은 최선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송승규와의 대결을 기다린다는 안현민. 가을 야구에서 자신의 괴력을 보여주겠다는 소망도 드러냈습니다. 나도 저 무대를 한번 뛰어보고 싶다는 생각은 항상 하고 있었고요. 올해는 가을 야구를 제가 뛸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조금 더 가을 야구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MBC 뉴스 송기성입니다. 배드민턴 월드투어에서 사상 처음으로 최상위 시리즈 석권에 도전하는 안세영 선수가 중국 오픈 1회전에서 고전하다가 역전승을 거두고 16강에 진출했습니다. 세계 랭킹 16위인 캐나다의 미셸리를 만난 안세영. 셔틀콕을 높게 걷어올렸는데 이게 행운의 득점으로 연결됩니다. 서로 멋쩍게 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안세영 선수 오늘 몸이 좀 무거워 보이는데요. 실수를 반복하며 첫 세트를 내줍니다. 그래도 2세트부터는 완전히 살아났어요. 날카로운 대각 스매싱으로 코트 구석을 공략했고 절묘한 헤어핀으로 상대 범실까지 유도하며 18점 차 승리를 거둔 뒤 3세트까지 따내며 16강에 올랐습니다. 안세영은 중국 오픈에서 우승하게 되면 사상 최초로 한 해 최상위 등급의 슈퍼1000 시리즈 4개 대회를 석권하게 됩니다. 펜싱 여자 사브르 대표팀이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단체전 금메달을 합작했는데요. 전하영 선수는 개인전에 이어 2관왕에 올랐습니다. 수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오늘도 강한 볕이 내리쬐며 무더운 날씨가 계속됐습니다. 지금 위성 영상 보시면 우리나라 부근은 비교적 맑은데요.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우리나라를 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필리핀 동쪽 해상엔 7호 태풍이 발생했습니다. 태풍은 벽처럼 버티고 있는 고기압 세력에 밀려 북서진하겠고요. 중국 상하이 부근으로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탄탄히 버티면서 우리나라는 폭염만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곳곳으로 폭염 경보로 또 한 차례 강화됐는데요. 내일 서울의 낮 기온이 36도까지 올라서 오늘보다도 3도가량 높겠고요. 특히 주말엔 38도까지 치솟는 등 올 들어 가장 심한 더위가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밤에도 열기가 그대로 이어지면서 열대야도 심해지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전국 하늘 대체로 맑겠습니다. 남해안과 제주 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밀려들겠습니다. 오늘 밤 사이에도 서쪽과 해안가 지역은 열대야가 계속되겠습니다. 서울의 최저기온 26도가 예상되고요. 내일 한낮 기온은 서울이 36도, 광주와 대구도 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엔 대체로 맑겠는데요. 제주에는 비바람이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인 측이 건강이 안 좋다며 조사를 언제 끝내달라, 휴식을 보장해달라 등등의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중대범죄 피의자면서 대체 자신을 뭐라고 생각하길래 그러는 겁니까? 수요일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